트로이 전쟁 일리아드 이야기 파트 1 황금사과. 아득한 옛날 사람이 신들만큼이나 영웅스럽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미르미돈의 왕 펠레우스는 발이 아름다워서 은빛 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바다의 요정 테티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저 높은 올림포스 산의 신들도 초대되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참인데 초대되지 않은 손님 하나가 불쑥 그 자리에 나타났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다. 에리스는 어디에서든 불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에도 초대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에리스가 그 자리에 나타나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선 자기가 당한 모욕을 복수하겠노라고 벼르는 것이었다. 복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에리스가 한 일은 겨우 잔치상을 향해 황금 사과 한 개를 던진 것밖에는 없었다. 따라서 처음엔 별 일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에리스는 손님들을 향해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곧 사라져버렸다. 에리스가 던진 사과는 과일 접시와 포도주 잔 사이에 놓여 있었다. 손님 중 하나가 허리를 구부리고 그 사과를 집어 올렸다. 사과의 한 귀퉁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러자 여신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새 여신이 그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헤라 여신은 자기가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의 아내이자 모든 신들의 왕후 되는 여신인 만큼 그 사과는 마땅히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테나 여신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혜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신들이 지닌 지혜의 아름다움보다 앞서는 만큼 그 사과는 당연히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아름다움의 여신을 젖혀놓고 누가 감히 그 사과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세 여신 사이에서는 입씨름이 벌어졌고 이 입씨름은 말싸움으로 발전했다. 말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졌다. 세 여신은 그곳에 모인 손님들에게 그 사과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마땅한지 심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여신을 편들어주든 나머지 두 여신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세 여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들의 궁전이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돌아갔다. 신들 중에는 이 여신을 편드는 신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여신을 편드는 신들도 있었다. 신들은 이렇게 편이 갈린 채로 오래오래 싸웠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는가 하면 이 말싸움이 시작되던 당시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라 전사 혹은 목동이 될 때까지였다. 신들은 모두 죽지 않는 존재들이라서 때가 되면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세월은 알지 못했다. 에게 바다의 북동쪽 해안에는 트로이아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트로이아는 바닷가 언덕 위에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국가였다. 이 도시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트로이아의 가까운 해협을 통해 비옥한 흑해, 연안을 오르내리는 장사배로부터 통행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도시 국가의 왕 프리아모스는 넓은 영토와 갈기가 유난히 긴 말을 많이 가진 임금이었다. 그에게는 아들도 많았다. 신들 사이에서 황금 사과를 두고 말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 프리아모스의 왕비 헤쿠바는 막내 아들을 낳았다. 프리아모스 왕 내외는 이 막내 아들에게 파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막내 왕자의 탄생은 트로이아의 커다란 경사여야 했다. 그러나 왕비 헤쿠바가 파리스를 베고 있을 때 왕궁의 점쟁이들은 왕비가 장차 트로이아를 잿더미로 만들 말썽꾸러기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었다. 마침내 헤쿠바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왕은 하인 하나를 불러 왕자를 데리고 나가 빈들에 버리라고 명했다. 하인은 왕의 명령대로 따랐다. 그러나 달아난 송아지를 찾으러 다니던 한 목동이 버려진 왕자를 발견하고는 데리고 가서 자신의 자식 삼아 기르게 되었다. 왕자는 키가 훤칠하고 힘이 세고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났다. 다른 박질과 활쏘기라면 그 인근에는 없었다. 그는 이다산 기슭의 떡갈나무 숲과 고원지대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곳에서 숲의 요정 오이노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오이노네도 청년을 사랑했다. 오이노네에게는 사람이 입은 상처는 아무리 지독한 상처라도 말끔히 낫게 해주는 재능이 있었다.
청년과 오이논에는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그 황금 사과를 두고 아웅다웅하던 질투심 많은 새 여신은 올림포스 산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다산 기슭에서 목동 노릇을 하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을 보게 되었다. 새 여신은 모르는 것이 없는 신들이라서 그 청년이 바로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새 여신은 문득 청년이 자기들의 정체를 모른다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새 여신은 이제 황금 사과를 두고 입씨름하는데도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새 여신은 사과를 청년에게 던졌다. 파리스는 엉겁결에 손을 내밀어 그 사과를 받았다. 새 여신은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땅 위로 내려서서는 누가 황금 사과의 주인이 될 아름다운지 셋 중에서 고르게 했다. 먼저 아테나 여신이 눈부신 갑옷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앞에 나섰다. 아테나는 칼날 같은 잿빛 눈으로 파리스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그 황금 사과를 던져주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지혜를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다음에 헤라 여신은 신들 궁전의 왕후에 어울리는 차림으로 나서면서 자기에게 그 황금 사과를 준다면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깊은 바다처럼 파란 눈을 가진 아프로디테가 꼬아놓은 금상가는 탈의 머리를 하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면서 앞으로 나왔다. 아프로디테는 자기에게 황금 사과를 던져주면 자기만큼 아름다운 아내와 짝을 지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파리스는 그 여신만큼 아름다운 아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혜와 권력을 주겠다는 두 여신의 약속을 잊고 말았다. 심지어는 떡갈나무 숲에 두고 온 검은 머리 오이논에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파리스는 그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던졌다. 그 순간 아테나와 헤라는 황금 사과를 자신들에게 던져주지 않은 파리스에게 앙심을 품었다. 잔칫날 손님들이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두 여신은 아프로디테에게도 원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트로이아 왕자인 그 목동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고는 자리를 떠났다. 아프로디테는 어느 보름날 밤에 프리아모스 왕의 부하들로 하여금 파리스가 치는 소떼의 임금격인 가장 크고 아름다운 황소 한 마리를 훔치도록 조화를 부렸다. 파리스는 그 소를 찾기 위해 산을 내려와 트로이아로 갔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니인 헤쿠바가 우연히 파리스를 보게 되었다. 헤쿠바는 청년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과 닮은 것을 확인한 데다 나름의 느낌도 있고 해서 그 청년이 바로 아주 어릴 때 자기 품을 떠났던,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헤쿠바는 너무 기뻐 울면서 그 청년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막내 왕자가 살아있는 데다 그처럼 훤칠한 대장부로 자란 것을 본 사람들은 점쟁이들의 예언을 잊고 말았다. 프리아모스 왕은 막내 아들을 왕궁으로 맞아들이고 트로이아의 다른 왕자들에게도 그랬듯이 살만한 집을 내주었다. 파리스 왕자는 그 집에 살다가 이따금씩 사랑하는 오이노네가 기다리는 이다 산의 떡갈나무 숲으로 되돌아가고는 했다. 한동안은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한편 에게 바다 건너편에서는 또 하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공주의 혼인잔치였다. 헬레네를 두고 남자들은 예쁜 뺨 헬레네라고 불렀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헬레네의 아름다움은 온 그리스 땅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왕과 왕자들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다. 험한 바위섬 왕국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도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헬레네의 아버지는 수많은 구원자들 중에서 메넬라우스를 사윗감으로 골랐다. 그는 그 많은 구원자들이 어쩌면 사윗감으로 선택되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자기 사위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헬레네를 위해서라도 일제히 돕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헬레네에게 구원했다가 거절당하고 헬레네의 사촌인 페넬로페와 혼인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한 맹세에 따라 헬레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헬레네가 아름답다는 소문은
그리스 땅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이윽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짐작했던 것처럼 트로이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파리스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지 아닌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오이노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파리스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더 이상 막간나무 숲에 있는 오이노네의 동굴로는 올라가지도 않았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2. 파리스와 헬레네와의 만남. 파리스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억이 손에 넣고야 마는 성미였다. 그는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에게 배를 한 척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파리스와 뱃사람들은 프리아모스 왕이 내어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애게 바다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은 순조로웠다. 마침내 그리스 반도에 이른 그들은 해변을 따라 올라가 배를 대고 무수한 언덕을 넘어 요새 같은 메넬라우스 왕의 왕궁에 이르렀다. 노예들이 파리스 일행을 맞았다. 그들은 우선 오랜 항해로 인해 몸에 달라붙은 소금기와 먼지를 말끔히 씻었다. 그리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왕을 만나기 위해 큰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그렇게 놓여 있었다. 왕의 발치에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냥개들이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다. 메넬라우스 왕이 말했다. 벗어들 오시오, 나그네들이여. 누구신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나의 왕궁으로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바다 건너에 있는 머나먼 나라 트로이아의 왕자인데 이름은 파리스라고 합니다. 먼 나라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메넬라우스 전하의 명성은 트로이아의 해변에까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이시며 나그네에게 너그러운 분이시라고요. 파리스가 대답했다. 이자, 그러면 앉아서 무얼 좀 드시겠소? 그렇게 먼 데서 오느라고 퍽 고생하셨겠구려. 메넬라우스가 파리스 일행에게 자리를 권했다. 파리스 일행이 자리에 앉자 고기와 과일과 황금 술잔에 찰랑거리는 포도주가 앞에 차려졌다.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여행 중에 겪은 일을 주인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왕비인 헬레네가 접견실로 들어왔다. 헬레네의 뒤로 2명의 시녀가 따라 들어왔다. 한 명은 헬레네의 딸을 안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짙은 보라색 털실이 감긴 상아 실토대를 들고 있었다. 화로 저쪽 왕비 자리에 앉은 헬레네는 실을 감기 시작했다. 실을 감으면서 헬레네는 나그네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순간순간 파리스의 눈길과 헬레네의 눈길이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마주치곤 했다. 파리스는 메넬라우스의 왕비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헬레네는 옥수수 대궁처럼 매끈했고 들꿀처럼 향기로웠다. 한편 헬레네의 마음을 끈 것은 나그네 왕자가 점다는 점이었다.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의 아버지가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해준 사람이지 헬레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메넬라우스는 헬레네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다. 메넬라우스의 수염에는 벌써 흰올이 나타나기 시작한 터였다. 그러나 파리스의 금비 수염에는 흰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의 눈은 반짝거렸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파리스를 바라보는 헬레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헬레네는 감고 있던 보라색 실을 잡아챘다. 파리스와 그 일행은 여러 날 동안 메넬라우스 왕의 손님으로 궁전에 머물렀다. 오래지 않아 파리스는 왕비 헬레네를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가엾은 오이노네는 파리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다. 파리스는 오로지 헬레네 생각만 했다. 예쁜 뺨 헬레네를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파리스는 눈앞이 아득했다. 날이 감에 따라 파리스 왕자와 헬레네 왕비는 궁전 안의 서늘한 올리브 숲속과 흰 꽃이 핀 편도나무 가지 밑을 함께 걷기도 했다. 파리스는 보라색 실을 감으며 그 나라 미녀를 부르는 헬레네의 발치에 앉아있기도 했다. 드디어 메넬라우스 왕이 사냥을 떠나는 날이 왔다. 파리스는 핑계를 대고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파리스 일행은 궁전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왕이 떠나 궁전이 호젓해지자 파리스와 헬레네는 단 둘이서 은빛 올리브 나무 그늘을 거닐었다.
파리스의 부하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왕비의 시녀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파리스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헬레네를 만나보기 위해서였고 만나보는 순간 온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어 혼자는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나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떠난 뒤에 내가 더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헬레네가 대답했다. 사랑스러운 헬레네여. 내 배가 바닷가에 있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마침 당신의 지아비인 메넬라우스 왕은 먼 곳으로 가 있습니다. 갑시다. 우리 당신과 나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덩굴이랍니다. 파리스는 조르고 헬레네는 망설이고 귀뚜라미 우는 한나절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하지만 헬레네의 상대는 파리스였다. 그는 자기가 바라는 것은 기어이 손에 넣고야 마는 사람이었다. 헬레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파리스를 따라가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헬레네는 지아비와 딸과 명예를 등졌다.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시녀들을 등진 채 파리스는 부하들과 함께 헬레네를 데리고 배가 대기하고 있는 바닷가로 갔다. 이로써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신부를 얻은 셈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일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3. 그리스 선단들의 집결. 사냥에서 돌아온 다음에서야 메넬라우스 왕은 왕비가 트로이아 왕자와 함께 도망치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암담한 슬픔과 함께 열화 같은 분노를 느낀 그는 곧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 트로이아 왕자의 잘못을 알리고 형인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검은 수염 아가멤논은 그리스 모든 도시국가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대왕이었다. 사자의 문이 있는 황금시대 미케나이의 궁전에서 아가멤논은 모든 군사와 배를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필로스의 노왕 네스트르에게도 명령이 떨어졌다. 들비둘기가 나직하게 울어대는 티스베에도 그 명령이 전해졌다. 한 땅 피토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살라미스의 군주인 장군 아이아스, 말을 많이 기르는 아르고스 땅의 우레 같은 고함 소리로 유명한 우레목 디오메데스, 험한 바위섬 이타카를 다스리는 꾀주머니 왕 오디세우스, 심지어는 크레타 섬의 이도메네우스에게까지 명령이 전해졌다. 크레타에서 아르고스에서 이타카 섬에서 검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도시국가의 왕들은 농사를 짓고 있던 부하,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부하들을 불러들여 활과 창으로 무장하게 했다. 병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루속히 예쁜 뺨 헬레네를 되찾고 그녀를 꿰어낸 왕자의 죄를 물어 트로이아에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아가멤논은 아울리스 항구에서 자신의 배에 탄 채 선단이 집결하기를 기다렸다. 배가 모두 집결하자 아가멤논은 마침내 선단을 이끌고 트로이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단에는 마땅히 합류했어야 할 장군이 하나 빠져 있었다. 그 일의 내력은 이렇다. 파리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은빛 발이라 불리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펠레우스 왕의 아들을 낳았다. 펠레우스 왕과 테티스 왕비는 이 아들의 이름을 아킬레우스라고 지었다. 신들은 왕비 테티스에게 만일 아킬레우스의 몸을 저승세계를 흐르는 강 가운데 하나인 스틱스 강물에다 담그면 그 거룩한 물의 영험으로 전쟁터에서도 죽지 않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테티스는 기꺼이 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들을 머리부터 그 검고 쓰디쓴 강물에 담그자니 발목을 잡고 담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테티스의 손이 닿은 아킬레우스의 발목만은 그 스틱스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다. 테티스가 그것을 깨달은 건 이미 때늦은 다음이었다. 스틱스 강물에 담그기는 한 번밖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테티스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늘 아들을 걱정하게 되었다. 아킬레우스가 소년이 되자 아버지 펠레우스는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파트로클로스를 친구로 딸려 아들을 테살리아의 케이론에게 보냈다. 케이론은 가슴 위쪽은 사람이고 아래쪽은 말인 켄타우로스이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켄타우로스였다. 케이론은 아킬레우스를 다른 소년들과 합류하게 하고 말 타는 법, 칼과 창과 활 쓰는 법,
하프 켜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케이로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야 아킬레우스를 아버지 펠레우스의 궁전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아가멤논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고 검은 선단이 발진하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스키로스 섬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섬의 리코메데스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처녀옷을 입혀 그 섬나라 공주들 사이에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고분고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테티스는 오로지 아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느라고 무슨 마법을 걸지 않았나 싶다. 배가 집결할 동안 아킬레우스는 리코메데스 왕의 딸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꾸민 테티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선단이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던 도중 선단의 병사들이 마실 물을 씻기 위해 스키로스 섬에 상륙했던 것이다. 그 섬에서는 아킬레우스 왕자가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리코메데스 왕은 군대의 상륙을 환영하면서도 아킬레우스 왕자 같은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면서 딱 잡아떼었다. 상륙 부대의 지휘관은 낙심천만이었다. 왜냐하면 점쟁이 우두머리 칼카스가 아킬레우스 없이는 트로이아를 함락시킬 수 없다고 예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공연히 꾀주머니 장군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염과 눈썹을 검게 물들이고 머리카락을 붉은 모자 속으로 감춘 다음 장사꾼 옷을 구해 입고 박물장수로 변장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짊어진 채 그는 리코메데스의 왕궁으로 들어갔다. 궁전 앞마당에 박물장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아킬레우스도 처녀처럼 너울을 쓰고 그들 사이에 묻어나와 박물장수의 보찜이 풀리기를 기다렸다. 박물장수가 보찜을 풀자 왕의 딸들은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금관을 짚는 처녀, 호박색 목걸이를 짚는 처녀, 하늘빛처럼 푸른 옥 목걸이를 짚는 처녀, 붉은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수놓은 치마를 짚는 처녀도 있었다. 처녀들이 모두 하나씩 짚고 나니 박물장수의 보찜은 곧 바닥이 났다. 보찜의 맨 바닥에는 자루에 황금징이 박힌 큼지막한 청동검이 하나 들어 있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처녀들이 물건을 다 고르고 돌아설 때를 기다리고 있던 듯한 마지막 처녀가 앞으로 걸어 나와 그 칼을 집었다. 그런데 잡는 것부터가 아무리 보아도 그런 무기를 많이 다루어 본 솜씨였다. 예전에 익숙했던 솜씨로 칼을 잡는 순간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걸었던 마법이 풀렸다. 아킬레우스 왕자는 너울을 풀어헤치면서 외쳤다. 이것이야말로 내 것이다. 그러자 선단의 왕들과 장군들이 달려와 아킬레우스 주위로 몰려들면서 조킬레우스가 입고 있던 여자 옷을 벗기고 전사에게 어울리는 짧은 킬트 치마와 소매 없는 외투로 갈아입힌 다음 허리에는 칼까지 채워주었다. 연합군 장군들의 부탁을 받은 아킬레우스는 아버지 펠레우스 왕의 궁전으로 되돌아가 선단에 합류할 군대와 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 테티스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하는 너를 안전한 곳에다 두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운명은 네가 선택해야 한다. 내가 여기에 머물면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대를 따라간다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의 명예를 얻을 수는 있으나 내 수염에 흰올이 생길 때까지는 살지 못한다. 다시 아버지의 왕궁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 저는 오래 살지 못해도 명예로운 삶을 택하겠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손가락으로 칼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아버지 펠레우스 왕은 아킬레우스에게 군대를 실은 배 50척과 친구 겸 전우로 파트로클로스까지 딸려보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의 몸에다 지아비 펠레우스의 갑옷을 입혀주었다. 그것은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펠레우스를 위해 손수 만들어준 갑옷이었다. 마침내 아킬레우스는 선단을 이끌고 트로이아로 향하는 연합군 선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4.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갈등. 그리스 선단의 항해는 순조롭지 못했다. 폭풍이 선단의 진로를 방해하는가 하면
난데없이 나타난 적의 함대와도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연합군의 선단은 트로이아 성이 보이는 해안에까지 이르렀다. 이때부터 선단에서는 트로이아에 누가 먼저 상륙하는가를 두고 겨루기가 벌어졌다. 노자비들은 서로 먼저 상륙하고 싶었던 나머지 노젓는 속도를 높였다. 그 바람에 뱃머리가 바닷속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이 겨루기에서 승리한 것은 프로테실라우스 왕자가 지휘하던 배였다. 그러나 왕자가 해변에 발을 딛는 순간 트로이아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왕자의 목줄기를 꿰뚫고 말았다. 왕자는 모래톱 위로 쓰러졌다. 이로써 프로테실라우스 왕자는 그리스 최초의 상륙자이자 기나긴 트로이아 전쟁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나머지 그리스의 군사들은 그의 뒤를 이어 트로이아 군을 몰아쳤다. 트로이아 군은 잘 훈련된 그리스 연합군에 대한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 그리스 군사들은 해가 떨어졌을 때도 해변의 모래 언덕, 트로이아 평원의 갈대밭, 거친 들풀 위에다 재빨리 잠자리를 마련할 줄 아는 선수들이었다. 그리스 연합군은 배를 해안에 끌어다 붙이고 배 앞에다 집회장도 만들고 우두막도 얽어 놓았다. 트로이아 해변은 3시간에 작은 항구 도시 비슷한 마을로 변했다. 그리스 연합군은 전쟁이 계속되는 몇 해 동안 떼짱과 목재로 얽어 세운 그 마을에 살면서 긴 싸움을 치러내었다. 9번이나 야생 편도나무가 꽃을 피웠고 9번이나 트로이아 성 밑에 가파른 바위 사이에서는 편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여름은 9차례 나와서 오래전에 죽은 왕들의 무덤 사이로 돋은 떨기나무 가지를 말렸다. 배의 재료로 쓰였던 나무들이 썩어갔고 조국을 떠나올 때 병사들이 지니고 있던 그 뜨거운 야망도 점차 무디어져 갔다. 그리스 연합군은 포위 공격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성주위에다 참호를 팔 줄도 몰랐고 트로이아 동맹국의 보급품과 군대가 지나는 길목을 지킬 줄도 몰랐다. 그들은 또한 성문을 부술 줄도 성벽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알지 못했다. 늙은 왕과 늙은 신하들이 지휘하고 있던 트로이아 군대 역시 성 안에서만 죽치고 있다가 이따금씩 성문을 열고 나가 작은 접전을 벌일 뿐이었다. 트로이아 군대의 지휘관 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성문을 열고 나가 그리스 진영을 짓밟는 장군은 트로이아 군의 사령관이자 맏아들인 헥토르뿐이었다. 그러나 트로이아 주위의 작은 해안 도시들은 그리스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혀야 했다. 검은 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건넌 그리스 연합군은 이런 작은 해안 도시들을 급습하여 가축은 양식으로 삼고 마른 전차를 끌게 했으며 여자들은 잡아서 노예로 삼았다. 편도나무가 10번째로 꽃을 피울 즈음 이런 해안 지방의 소도시를 기습한 그리스 연합군은 아름다운 두 처녀를 포로로 잡아왔다. 전쟁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가 바로 그 두 처녀였다. 크리세이스는 전리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대왕 아가멤논에게 주어졌고 브리세이스는 그 기습 공격을 지휘했던 아킬레우스의 상으로 주어졌다. 태양신 아폴론을 섬기는 사제였던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그리스 진영으로 와서 몸값으로 금을 낼 터이니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이를 거절하고 노인을 잔뜩 욕보이고는 돌려보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직후에 그리스 진영에는 열병이 돌았다. 많은 병사들이 열병으로 죽었고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밤이고 낮이고 해변에 자욱했다. 절망에 빠진 그리스 연합군은 점쟁이 칼카스에게 열병이 퍼진 원인을 알아보게 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관찰하고 모래판에다 무늬를 그려가며 점을 쳤다. 칼카스는 태양신 아폴론이 사제가 당한 모욕을 대신 분풀이해 주느라고 은으로 만들어진 활로 연합군 진영에다 열병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크리세이스 처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한 아폴론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아가멤논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장군들은 그에게 처녀를 돌려보내자고 말했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주어진 브리세이스를 차지하게 해준다면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즈음 아킬레우스는 이미 브리세이스에게 정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보호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다.
브리세이스를 위해서라면 칼을 뽑는 것도 사양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와 트로이아를 편드는 것에 맞서 그리스 연합군의 편을 들기로 작정하고 있던 아테나 여신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속에 대왕과 맞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게 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대왕과 맞서는 순간 전쟁은 연합군의 패배로 끝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장군 네스토르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불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나이는 젊지만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하고 성질이 급했던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 대왕을 가리켜 얼굴은 마치 개와 같고 가슴은 겁쟁이 사슴 같을 뿐 아니라 욕심 많은 비겁자라고 욕했다. 대왕은 전투에서는 별 활약도 하지 않으면서 전투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한 전리품까지도 차지하려고 합니다. 전리품뿐만이 아니라 명예까지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왕에게는 그럴 만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가멤논의 표정은 비구름이라도 낀 듯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응수했다. 나는 대왕이다. 내 말 맞다나 나에게는 그럴 만한 권력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 나는 또한 대왕으로서 그럴 만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너는 많은 왕자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해라. 두 사람의 싸움은 나날이 험악해져 갔다. 다른 장군들로서는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막말을 한 사람은 아킬레우스였다. 아가멤논 장군, 당신은 내 명예를 더럽혔소. 따라서 신들 앞에서 맹세하거니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싸울 수 없소. 나는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트로이아를 상대로 싸우는 싸움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요. 아킬레우스는 회의장을 뛰쳐나가 자기 부대의 진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뒤로는 자기 부대, 자기 나라의 검은 선단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다. 아킬레우스의 지휘를 받던 군대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가멤논은 불같이 오르는 활을 사기면서 아폴론 신에게 제물로 바칠 집짐승과 함께 크리세이스를 자기 배에 싣게 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 명령을 내려 처녀를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다. 배가 떠나자 아가멤논은 부하를 보내어 아킬레우스의 진영에 있던 브리세이스를 자신의 막사로 데려오게 했다. 처녀가 울면서 아가멤논의 부하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지만 아킬레우스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돌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저 선체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처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아킬레우스는 차가운 바닷가로 달려가 모래톱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바다 및 수정궁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은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바다 위를 오르는 바다 안개처럼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테티스의 모습은 아들의 눈에만 보였다. 테티스는 아들 옆에 앉아 머리카락과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 가슴에 맺힌 슬픔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아킬레우스는 울먹이면서 자신이 통곡하고 있는 사연을 말했다.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는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다. 신들의 아버지인 벼락의 신 제우스에게 탄원해서 트로이아가 한 번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다. 트로이아가 이기게 되면 아가멤논은 자기 위하 장군 중에 하나인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뒤 되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테티스는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곧바로 제우스에게 탄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신들의 아버지가 다른 일로 세계의 반대쪽 끝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테티스와 아킬레우스는 제우스 신이 올림포스 산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아킬레우스는 열이틀 동안이나 자기 배에서 기다리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에 오디세우스는 격식에 맞는 제물과 기도문, 죄를 닦는데 필요한 제사용구들과 함께 크리세이스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고 해변으로 돌아와 있었다.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아폴론 신에 의한 열병의 저주는 이미 풀렸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연합군에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브리세이스는 아가멤논 대왕의 진영에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배 안에서 사무친 장미송이처럼 붉은 분노를 다독거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5 1대1 결투. 열 이틀째 되는 날, 벼락의 신 제우스가 올림포스 산 위로 돌아왔다.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달려가 트로이아 군에게 한 차례 승리를 안겨달라고 탄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왕 아가멤논과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들이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달라고 빌었다. 제우스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테티스의 부탁이니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 그날 밤 나무로 지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가멤논으로 하여금 가짜 꿈을 한 토막 꾸게 했다. 가짜 꿈에서는 현명한 노장군 네스토르가 대왕의 침대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왕 중의 왕이신 전하, 군대의 전투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제우스 신께서는 만일 대왕이 트로이아를 공격한다면 전하의 군대에게는 승리, 트로이아 군대에게는 슬픔과 죽음을 안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가멤논이 꿈에서 깨어난 것은 희부한 새벽빛이 문간을 밝히고 있을 때였다. 그는 꿈을 떠올리자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그러나 새벽빛이 빗줄기로 변할 즈음부터는 꿈이 사실과 반대일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아가멤논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갑옷을 입고 부하들에게 전투 준비 명령을 내리는 대신 여느 때 입는 헐거운 겉옷과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대왕을 상징하는 금 장식이 수놓인 올리브 나무 지팡이를 쥐었다. 그런 다음 왕과 장군들을 소집하여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다. 걱정스러워하는 대왕의 마음이 전해지자 듣고 있던 군사들 중에서도 싸우자고 고함을 지르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염려스러운 듯이 서로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왕이 엉뚱한 제안을 했다. 연합군의 정신 상태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연합군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다. 포위 공격전을 너무 오래 끌어왔으니 이제는 배를 바다 쪽으로 돌리고 막사는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리스 본토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이다. 만일 자신의 말을 고지 듣고 배 쪽으로 달려가는 병사들을 그들이 미처 배에 이르기 전에 지휘관들이 다시 돌려 세운다면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포위 공격전은 실제로도 너무 지루하게 끌어오고 있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 땅과 두고 온 처자식이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아가멤논의 말을 듣자마자 서풍 앞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성을 지르며 배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 뒤로 먼지 구름이 일었다. 지휘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만은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 대왕이 농담 삼아 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공격해온 트로이아를 두고 떠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외쳤다. 그는 외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지휘봉 삼아 흔들면서 마치 양치는 목동처럼 병사들을 제자리로 내몰았다. 병사들은 모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지만 낙심천만이었다. 사기가 오를 리가 없었다. 빙사 중에 한 명이 항의했다. 테르사테스라는 이름의 안짱다리 병사였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와 장군들을 조롱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지휘관들을 욕보이는 한편 병사들에게는 따를 만한 가치가 없는 지휘관들을 떠나 싸움터에서 도망치라고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서둘러 테르사데스의 입을 막지 않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판단하고는 그를 붙잡아 왕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흠씬 두들겨 주었다. 테르사데스는 피를 흘리면서 어린애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오디세우스는 테르사데스를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친 다음 실컷 비웃어 주었다. 가까이 있던 이들도 모두 그를 비웃었다. 웃음은 무리 속으로 퍼져갔다. 현장에서 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웃었다. 그들은 창칼을 높이 치켜들고는 오디세우스를 환호했다. 오디세우스와 백발의 네스토르는 대왕을 대신해 전투 준비를 외쳤다. 그리스군은 각 부대별로 자기네 왕과 장군과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사로잡은 말에 마구를 채워 전차를 끌게 했다. 그리고는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 물밀듯이 들판을 휩쓸고 나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짝짓기 칠이 되어 먼 땅에서 원래 살던 늪으로 돌아오는 두루미떼 같았다. 아킬레우스가 싸움터에서 등을 돌렸다는 소식에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트로이 연합군은 그리스 연합군을 막기 위해 몰려나왔다. 포위전이 시작된 이래 실로 처음으로 두 군대가 맞붙은 것이었다. 두 개의 긴 전투 대열이 서로 마주 보고 섰다. 트로이아 군에서는 파리스가 거들먹거리며 평원으로 나왔다. 그는 어깨에 표범 가죽을 걸치고 손에는 두 개의 청동머리 장식이 박힌 창 두 자루와 큰 활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군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와 1대1로 싸우자고 말이다. 헬레네의 지아비인 메넬라우스는 먹이감을 앞에 둔 사자처럼 좋아했다. 그는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갑옷이 햇빛에 번쩍거렸다. 그러나 자기와 싸울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낸 파리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섭기도 한데다 몹시 부끄러워진 그는 트로이아 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헥토르는 파리스를 겁쟁이라고 놀려준 뒤 어떻게 하든 그의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했다. 파리스가 다시 용기를 내자 헥토르는 그리스 군에게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와의 1대1 싸움으로 전쟁을 아예 끝내버리자는 제안을 했다. 그의 제안은 곧 사생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헥토르는 만일 그 싸움에서 파리스가 지면 헬레네를 금은 보석과 함께 첫 지아비인 메넬라우스와 그의 군사들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로 메넬라우스가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헬레네는 트로이아에 그대로 남고 그리스 연합군은 빈손으로 바다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스군은 이에 동의했다. 헥토르는 신들도 이 1대1의 조건부 대결을 용납할 것인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트로이아 성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 제물로 쓰일 양 2마리를 몰아오게 했다. 이윽고 2마리의 양이 도착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파리스는 갑옷을 빌어 입었다. 번쩍거리는 가슴 가리개와 다리 보호대를 하고 꼭대기에 말총이 촘촘히 박혀 움직일 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큼지막한 투구도 썼다. 태양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몹시 더워졌다. 그리스군과 트로이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갑옷을 벗고 방패에 기댄 채 1대1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채 배틀로 보라색 겉옷감을 짜고 있던 헬레네는 파리스와 자기의 첫 지아비 사이에 결투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헬레네는 배틀에서 일어나 머리에 너울을 쓰고 가까운 성로 위로 올라갔다. 프리아모스 왕은 몇몇 원로들과 함께 벌써 그곳에 올라와 있었다. 왕은 평원과 그 평원에서 마주 진치고 있는 양쪽 군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헬레네가 올라오는 것을 본 원로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여인을 놓고 싸우는 것은 수치가 아니지만 만일 헬레네가 자신의 첫 지아비에게 돌아간다면 트로이아로서는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헬레네를 늘 자애로 거두어주던 프리아모스 왕은 헬레네가 원로들의 수군거림에 흠칫하는 것을 보고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고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 애야,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다 신들의 뜻이 아니겠느냐. 헬레네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는 저에게 늘 자애로우십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기 전에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뻔뻔스럽게도 파리스를 따라와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다니. 저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헬레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성로에서 뛰어내릴 것 같았던지 그녀를 가까이 끌어와 곁에 두고 그리스 진영의 장군들을 가리키며 이름을 물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나란히 선체로 한동안 평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나라의 군대 사이로 가로놓인 평원에 간단한 제단이 마련되었다. 양쪽 장군들은 양을 죽여 그것을 제물로 삼아 두 사람의 1대1 싸움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반드시 승복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곧 네모난 싸움터가 마련되었다. 심판관으로 뽑힌 병사들이 투구에다
2개의 나무 조각을 넣고 제비뽑기에 들어갔다. 누가 먼저 창을 던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제비뽑기였다. 헥토르가 투구를 흔들었다. 파리스의 제비가 잘 다져진 싸움터 바닥에 떨어졌다. 모두들 침을 삼키고 결과를 기다렸다. 파리스다. 파리스가 먼저 창을 던진다. 파리스가 창을 뒤로 한껏 젖혔다가 던졌다. 그러나 파리스의 창끝은 메넬라우스의 방패에 박힌 사마귀 모양의 징에 맞고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메넬라우스가 그 우렁찬 목소리로 신들의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위대한 제우스시여. 제 식탁에서 소금을 함께 먹고 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잤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배반하게 한 못된 짓을 저지른 이자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소서. 그는 마음속에 쌓인 원한을 있는 대로 실어 힘껏 창을 던졌다. 창끝은 파리스의 방패와 가슴 가리개를 뚫고 위쪽까지 뚫었다. 그러나 파리스가 몸을 옆으로 비튼 덕분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메넬라우스는 고함을 지르고 큰 칼을 흔들면서 파리스에게 돌진해 왔다. 그러나 그의 칼은 파리스 투구 위에 달린 빗살 모양의 구리 장식에 맞으면서 4조각으로 부러졌다. 부러진 칼날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메넬라우스는 쓸모없게 된 칼을 버리고는 마치 먹이를 공격하는 표범처럼 파리스를 덮쳤다. 그리고는 투구 위에 달린 말총 장식을 거머쥐고 그리스 진영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 여신은 파리스의 턱 밑에 묶여있던 투구의 턱끈을 끊어버렸다. 메넬라우스는 말총 장식만 한 줌 거머쥐고 있는 셈이었다. 그는 말총 장식을 잡고 파리스의 투구를 공중에서 한 차례 돌리고는 그리스 진영의 한복판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런 다음 싸움을 끝장내기 위해 다시 파리스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트로이아의 왕자는 온데간데가 없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파리스를 겉옷으로 감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뒤 프리아모스 왕의 궁전 중에서 가장 높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메넬라우스가 사라진 적을 찾아 고함을 보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을 동안 그리스 군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자신들과 트로이아 군 사이에 했었던 약속대로라면 이제 헬레네는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헬레네와 함께 모레톱 가까이에 있는 배로 달려가 오래전에 떠나온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프리아모스 왕에게 손을 잡힌 채 성로에서 평원을 내려다보던 헬레네도 그리스 진영의 병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프로디테 여신이 헬레네의 곁으로 다가왔다. 내리꽂히는 제비처럼 눈 깜짝할 사이였기 때문에 여신이 거기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헬레네에게 말했다. 이나와 함께 네가 거처하던 곳으로 가자. 내 지아비 파리스가 손님을 맞는 큰 방에서 너를 부르고 있으니. 그러자 헬레네가 대답했다. 파리스는 이제 저의 지아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레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물러설 사랑의 여신이 아니었다. 여신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내 마음은 잘 알지만 이날 이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증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너를 증오하던 그리스인들의 마음 돌리기가 어렵지 않은 것처럼 트로이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 역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곧 두 나라 사이에 참혹한 주검을 보게 될 것인즉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가. 헬레네는 겁이 났다. 그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여신을 따라 파리스와 살던 집으로 갔다. 파리스는 넓은 방 안에 침대가에 앉아 있었다. 무장을 벗은 끈에 댄 자국만 아니라면 싸움터에서 왔다기보다는 잔칫집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 같았다. 성난 얼굴을 하고 그 앞에 선 헬레네가 소리쳤다. 네, 그래요. 싸움터에서 돌아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 인사를 받으셔야죠. 네, 내 인사는 이렇답니다. 두 나라 군대 사이에서 차라리 나의 첫 지아비 메넥라우스의 손에 죽어버리지 그랬어요.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처럼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파리스가 일어나 헬레네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오. 싸움터에서 막 돌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법이 아니라오. 메넬라우스와는 또 한 차례 싸울 때가 올 거요.
어쨌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쏟아온 사랑을 잊지 말아줘. 당신이나 두 나라 사이의 맹세를 잊지 마세요. 그 맹세로 인해 나는 다시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여자가 아니에요. 헬레네는 한 차례 파리스를 쏘아보고는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 여신은 알고 있었다. 예쁜 뺨 헬레네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면 전쟁은 끝날 테지만 트로이아 왕국은 결국 패배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게 되면 파리스에게 했던 약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신은 신들의 눈에 우스꽝스러운 여신으로 보일 것이 아닌가. 아프로디테 여신은 헤라와 아테나의 조롱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신은 헬레네에게 마법을 걸어 그녀의 앞에 서 있는 파리스를 10년 전의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배를 항구에 기다리게 하고 스파르타의 올리브숲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던 바로 그때의 파리스로 말이다. 헬레네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트로이아 성의 그 방에서 파리스와 함께 살기로 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6. 치열한 전투. 전쟁은 그 날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해도 두 진영의 휴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숨 돌릴 여유는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그 틈을 이용해 평화회담을 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군 편에 서 있던 아테나 여신은 그 휴전협정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아테나는 트로이아 연합군에 참전하고 있던 왕자 중에 하나인 판다로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 그리스의 장군 중에서도 빼어난 장군인 메넬라우스를 활로 쏘아 죽이면 멋지고 근사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판다로스는 큼직한 자기 뿔 아래다 화살을 하나 먹여 힘껏 당겼다가는 깍지손을 놓았다. 화살은 똑바로 날아가 메넬라우스 왕의 가슴 가리개를 꿰뚫었다. 왕의 가슴에선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다. 아우인 메넬라우스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가멤논은 몹시 불안해했다. 만일에 메넬라우스가 죽는다면 그리스 군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그리스 연합군은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트로이아 연합군은 메넬라우스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출지도 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메넬라우스는 놀란 말을 진정시키듯 아가멤논을 안심시키고는 말을 했다. 병사들에게 겁을 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화살이 깊게 박히지는 않아서 화살촉만 뽑으면 싸우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 진영의 의사 마카온이 와서 화살촉을 뽑았다. 과연 상처가 그리 깊지는 않았다. 그러나 휴전은 깨어지고 병사들은 벗었던 갑옷을 다시 입었다. 전투 준비를 알리는 뿔나팔이 울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질 모양이었다. 양쪽 군대는 일제히 가운데 있던 평원으로 진격했다. 트로이아 연합군은 각기 저희 나라 말로 갈가마기 떼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서는 죽음처럼 고요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마침내 양쪽 군대가 격돌했다. 방패와 방패가 맞부딪혔다. 마치 산골작물이 콸콸 소리를 내고 흘러내리면서 무수한 바위를 굴리는 것과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다. 치고받고 밀고 당기느라고 싸움터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올랐다. 양측이 만나면서 길게 형성되어 있던 전선은 두 줄기의 산골작물이 만났을 때처럼 소용돌이와 역류가 일었다. 각각의 소용돌이마다 작은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다. 보병들 사이에서건 전차병 사이에서건 눈에는 눈, 칼에는 칼이었다. 한 병사가 쓰러지면 그 병사의 시체를 둘러싸고 전리품으로 갑옷을 벗기려는 적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휘두르며 함께 싸웠던 전우의 명예를 지키려는 병사 사이에 또 한 차례의 싸움이 벌어지고는 했다. 자욱하게 인 먼지가 달라붙어 병사들의 모습이 하얗게 보였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과 돌멩이에 병사들은 차례로 무너져갔다. 그 싸움터를 우레목 디오메데스는 흡사 전투에 취한 사람처럼 누비고 다녔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체가 쌓였다. 그 모습은 마치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부러지고 찢긴 나무 등걸이 쌓이는 것과도 비슷했다. 판다로스가 지나가는 디오메데스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디오메데스의 어깨에 박혔지만 메넬라우스처럼 깊지는 않았다. 디오메데스는 부하로 하여금 화살촉을 뽑게 하고는
다시 싸움터로 달려가 판다로스의 얼굴을 창으로 찔러 저승으로 보냈다. 헥토르는 리키아 왕 사르페돈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리스 연합군을 검은 선단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반격을 받고 다시 뒤로 밀려나야 했다. 해가 기울고 불볕 더위가 사그러들 무렵 치열하던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에게는 유리하게, 트로이아 연합군에게는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트로이아 연합군은 어느새 자기 진영에 성문을 등지고 싸워야 할 정도로 그리스 연합군의 공격에 밀려나 있었다. 바로 그럴 즈음 트로이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가 헥토르를 찾아왔다. 점쟁이는 전사자들 사이에 서서 헥토르에게 지휘권을 잠시 아이네이아스에게 맡겨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 왕비를 만나보라고 했다. 점쟁이의 말은 이랬다. 왕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시녀를 불러 보석이 박힌 옷가지를 모두 모으게 한 뒤 아테나 신전으로 올라가 여신의 무릎에 놓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을 돕는 손길을 잠시 멈추고 트로이아 백성에게도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트로이아 백성 또한 여신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헥토르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네이아스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어찌나 서둘러 잰 걸음으로 걸었던지 그가 등에 맨소 가죽 방패가 자꾸만 발 뒤꿈치와 뒤통수를 찍을 정도였다. 성 안으로 들어간 헥토르는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의 왕궁이 있는 성체로 달려갔다. 그의 어머니는 짠 가장자리까지 남실남실하도록 따른 포도주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헥토르에게 어서 마시고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헥토르는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싸움터에서 오는 길이라 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의 손은 너무 부정을 탄 손이라서 신들에게 제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들여다보는 점쟁이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싸움터로 돌아가야 할 처지여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전한 헥토르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가 그 길로 싸움터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헬레네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궁 안뜰을 가로질러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파리스에게 내어준 집으로 갔다. 파리스는 그 집의 맨 위에 있는 방에 있었다. 파리스는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갈 생각은 않고 활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서는 헬레네가 배틀에 앉아 시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큼지막한 벽걸이를 짜고 있었다. 헬레네는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지만 방 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문간에 선 채로 헥토르가 아우에게 소리쳤다. 성벽 아래에서는 10년 전 내가 저지른 못된 짓 때문에 수많은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일어나거라. 무기를 가지고 하는 장난은 당장 집어치우고 갑옷을 입고 부하들과 합류하도록 해라. 파리스는 웃었다. 사람의 분노를 일시에 가라앉게 하는 미소였다. 그는 일어나 가슴 가리개를 집으면서 말했다. 형님, 거칠기는 합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겁쟁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짓을 생각하고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잠시 뜸을 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힘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나가서 병사들과 합류할 생각입니다.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십시오. 헬레네는 싸움터로 나가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저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헬레네가 돌아다 보지도 않고 말했다. 회신들이 조금만 더 자비로우셨다면 저는 여자가 등을 떠밀어야 싸움터로 나가는 사람의 옆에는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헬레네는 그제서야 일어나 옆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있던 물들인 양털 깔개를 판판히 펴주고 헥토르에게 앉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헥토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지금 달려가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그러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 친구에게 빨리 무장하고 나가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서두르면 내가 성문을 나갈 때 함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자기 집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아내 안드로마케는 집에 없었다. 하녀의 말에 따르면
트로이아군이 밀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굳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기를 아는 시녀를 데리고 성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헥토르는 성문 위로 올라가 보았다. 아내는 성체 지붕 위에 있었다. 옆에는 아들 아스티어나스를 안고 어르는 시녀가 서 있었다. 안드로마케가 달려와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싸움터로 돌아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가면 못 돌아오십니다. 저희들에게 다시는 못 돌아오십니다. 아마도 그럴 테지.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오. 안드로마케는 설디설게 울었다. 저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오빠 일곱은 한날 1시에 저 암흑의 저승 하데스의 나라로 갔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을 모두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당신마저 잃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당신의 아들을 가엾게 여겨주세요. 싸울 만큼 싸우셨으니 이젠 저희와 함께. 헥토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투구의 말총 장식이 싸움터 쪽으로 쏠렸다. 그대와 함께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소. 또 하나의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요. 아니고 말고. 나는 트로이아가 멸망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일로 인한 내 슬픔은 그날이 와서 그대가 노예로 끌려가 남모르는 아낙네의 집에서 배를 짜고 낯선 우물에서 물을 나르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는 슬픔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오. 그날이 오면 나는 아마도 죽어서 흙에 묻혀 있겠지. 그래서 그대가 끌려가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도 듣지 못할 테지. 그는 손을 내밀어 어린 아들을 받아 안으려 했다. 그러나 아기는 몸을 움츠렸다. 말총볕이 출링거리는 구리투구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았다. 안드로마케는 슬픔에 젖어 있는데도 헥토르는 웃고 있었다. 그는 투구를 벗어 바닥에다 내려놓았다. 그제서야 아들 아스티어나스가 웃으면서 그의 품에 안겼다. 헥토르는 아기를 한 차례 어르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신들에게 아들의 앞날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야 아들을 안드로마케에게 넘겨주고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 둘을 한꺼번에 껴안고는 가만히 있었다. 울지 말아요. 시녀를 데리고 내려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도록 하시오. 전쟁은 남자들의 일이라오. 헥토르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투구를 집어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7. 그리스군의 패배. 파리스는 형과 합류했다. 두 사람은 험한 말을 나눈 사람들 같지 않게 나란히 성문을 나와 싸움터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이 돌아오자 트로이아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다. 싸움터는 다시 트로이아 성벽에서 앞으로 옮겨갔다. 그리스군은 자꾸만 뒤로 밀려 조만간 검은 선단을 세워둔 해변가까지 이를 지경이었다. 올림포스 산정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아테나 여신의 눈에도 그날의 참상은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 그래서 여신은 트로이아 성체에 있는 자기 신전 앞에 받쳐진 보석옷을 거들떠보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전투는 그것으로 끝내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아테나 여신은 헥토르로 하여금 해가 지기 전에 한 차례의 일대를 마무리지를 생각을 하게 했다. 그가 생각하는 1대1 결전이란 파리스와의 1대1 결전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벌였던 어중간하게 끝나는 그런 결전은 아니었다. 헥토르는 그리스군을 추격하는 트로이아 군대를 불러들이고 아가멤논에게 사절을 보내어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양쪽의 군사들이 빈 평원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리스 진영을 향해 자기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메넬라우스가 그날 두 번째 도전도 자신이 받아들이겠노라며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대왕 아가멤논은 허락하지 않았다. 메넬라우스는 용장 헥토르와 비교해 아무래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 진영에서는 다시 한번 나무 조각을 투구에 넣고 흔들어 제비를 뽑았다. 뽑힌 사람은 그리스 군 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힘도 제일 센 살라미스 사람 아이아스였다. 그날 들어 두 번째로 평원에는 네모진 싸움터가 만들어졌다. 아이아스는 그 싸움터 안으로 전쟁신만큼이나 씩씩한 모습으로 헥토르를 맞으려 들어섰다.
그는 청동에다 소가죽을 7겹이나 입힌 큼직한 방패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의뢰 그렇게 하듯이 한 차례씩 상대를 조롱하고는 창 던질 자세를 잡았다. 헥토르가 먼저 창을 던졌다. 그의 창은 청동과 6겹의 소가죽을 뚫고는 7번째 소가죽에 박혔다. 이번에는 아이아스가 창을 던졌다. 아이아스의 창은 헥토르의 방패를 뚫고 가슴 가리개에 꽂혔다. 창이 꽂히는 순간 헥토르가 몸을 뒤튼 바람에 그 창끝도 헥토르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투창을 들고 어울려 서로 상대를 몰아붙였다. 아이아스의 창날이 헥토르의 목줄을 베었다. 헥토르의 목에서는 금방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졌다. 헥토르도 투창으로 찌르고 들어갔다. 그러나 아이아스가 몸을 비켜 창끝은 아이아스가 들고 있던 방패의 장식에 스쳤을 뿐이었다. 헥토르는 투창을 버리고 가까이 있던 바위를 하나 집어들어 아이아스의 방패를 향해 던졌다. 아이아스는 뒤로 물러서면서 그보다 더 큰 바위를 찾아들고는 있는 힘을 다해 헥토르를 향해 던졌다. 헥토르는 바위를 막다가 방패가 부서져 버려 그만 무릎에 힘이 빠지고 땅바닥으로 벌렁 쓰러져 버렸다. 헥토르는 세상이 가물가물하고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힘을 차리고 일어나 칼자루로 손을 가져갔다. 아이아스도 칼을 뽑아들었다. 둘은 한 덩어리처럼 붙어 서서 칼질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양쪽 진영에서 전령이 달려나와 두 장군에게 싸움을 중단하라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맹을 떨친 듯한 데다가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칼을 짚고선 헥토르의 눈이 석양으로 붉게 물들었다. 헥토르는 트로이아 연합군 사령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이아스에게 말했다. 오늘 싸움은 이 정도로 끝내자. 신들이 누구에게 승리를 안기는지 나중에 다시 싸워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날이 저물고 있으니 싸움은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밤을 맞는 것이 좋겠다. 당신의 말이 옳다. 아이아스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헥토르가 말을 이었다. 그 대회는 싸움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헤어지되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헤어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뒷날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은 적으로서 싸우다가 헤어질 때는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헥토르는 부하에게 손잡이가 은으로 세공된 칼 한 자루를 가져오게 해서 아이아스에게 주었다. 아이아스는 답례로 널찍한 보라색 허리띠를 주었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자기네 진영으로 돌아갔다. 옛 무덤과 잡목숲을 위로 밤이 내렸다. 다음 날 양측은 잠시 휴전하기로 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아 반군은 전사자들의 시체를 모아 평원에서 화장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과 그 다음 그리스군은 자기네 진영 주위에다 말뚝을 박고 떼짱을 켜켜이 쌓아 방어벽을 세웠다. 벽 앞에는 어떤 전차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도랑을 파놓았다. 그리고 양쪽에는 높게 솟은 자리를 만들어 그곳에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쏠 수 있게 했다. 해가 떠오르자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리 치고 저리 몰리기를 수없이 거듭한 길고 처절한 하루였다. 헥토르는 전차병이 둘이나 바로 자기 옆에서 차례로 전사하는 바람에 그때마다 새 전차병을 뽑아야 했다. 그는 새 전차병에게 거친 말에 고삐를 쥐어주고 자신은 닥치는 대로 적을 무찔러 나갔다. 디오메네스가 그리스 연합군을 몰아 트로이아 성벽 밑까지 트로이아 군을 밀어붙이게 되었다. 그런데 신들의 왕 제우스가 이것을 보고는 하늘의 소나기 구름이라는 소나기 구름은 한 곳에 모았다. 땅을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디오메네스의 말 바로 앞으로 떨어졌다. 성강고 유황 냄새에 놀란 디오메네스의 말들은 뒤로 돌아서서 아군 속으로 뛰어들면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해에 저물녘이 되자 그리스군은 도랑과 방어벽 뒤로 물러갔다. 그들의 뒤를 막아주는 것은 검은 선단뿐이었다. 절망감 때문에 그리스군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트로이아 연합군은 성 안으로 철수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성 밖에 말을 묶어두고 성 안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 포도주와 먹을 것을 내어오게 했다. 트로이아 병사들은 평원에다 모닥불을 피웠다.
이렇게 피워진 모닥불의 수는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것 같았다. 50명씩 한 부대를 이룬 트로이아군은 말에게는 흰보리를 먹이고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음악을 즐기기까지 하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다음 날에는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한편 그리스 진영에서는 낙담한 아가멤논이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벼락의 신 제우스가 그리스군에게서 등을 돌린 이상 헬레네니 트로이아 정복이니 하는 생각은 다 부질없는 것이니 이젠 그만두자고 말했다. 진영을 불사르고 밤을 틈타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말에 디오메데스는 온 진영에 다 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여기에서 더 싸울 용기가 없는 모양이니 대왕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합시다. 나머지 사람은 싸워서 기어이 트로이아를 장악합시다. 대왕이 포위를 풀자는 말을 한 것은 사실 그날이 처음이었다. 연합군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디오메데스의 이 말 한마디는 전사들의 사기를 다시 북돋우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퇴각함으로써 전사한 전우들을 욕보일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지휘관들은 디오메데스와 뜻을 함께하고 원하던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소리쳤다. 원로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인 네스토르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 아킬레우스를 다시 싸움터로 돌아오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네스토르는 아가멤논 대왕이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내 처녀 브리세이스를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황금 덩어리와 말 여러 피를 선사함으로써 전날 그를 모욕했던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킬레우스가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싸운다는 소문이 적의 귀에 들어가면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전차에 타기도 전에 사기를 잃고 말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적을 몰고 가 예전처럼 성벽 안에 묶어둘 수 있을 거요. 아니, 그보다는 농부가 수술을 베듯 아주 요절을 내어 다시는 성문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면 더욱 좋겠지요. 아가멤논이 검은 수염을 뽑으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 역시 네스토르의 지혜로운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아킬레우스와는 가까운 친구 사이인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테살리아 산의 케이론에게 맡겨지기 전까지 그를 가르친 적이 있는 스승 포에니쿠스는 그리스 진영의 맨 끝 해변으로 끌어올려져 있던 아킬레우스의 검은 선단으로 찾아갔다. 아킬레우스는 지붕을 떼장으로 덮은 막사 문간에 앉아 가로대가 은으로 만들어진 하프를 켜고 있었다. 파트로클로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투구를 닦으면서 다소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그 하프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다가오는 전우들의 모습을 본 아킬레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파트로클로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오게 했다. 잠시 후 오래간만에 만난 전우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고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나머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우리가 온 까닭을 밝히겠네. 대왕 아가멤논이 전에 자네를 모욕했던 일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네. 대왕은 처녀 브리세이스를 돌려주고 자네의 명예를 되찾는데 필요한 황금과 여러 필의 말, 노예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네. 그리고 귀국하면 넓은 땅을 주고 공주와 혼인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했지. 이제 자네는 화를 풀고 싸움터로 돌아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네. 옆에 서 있던 파트로클로스의 가슴은 기대로 부풀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 자신조차도 사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오디세우스의 말이 끝나자 아킬레우스가 말했다. 대왕의 약속 한번 번드르르 하군. 하지만 그가 왜 그런 약속을 했겠는가? 하나뿐인 귀중한 내 목숨을 저 싸움터에 내맡기라고 그러는 것일 테지. 그런 대왕을 따를 바에는 아침 물길에 배를 몰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네. 그는 화가 났던지 화덕 앞에 놓인 땔감 하나를 걷어차고는 말을 이었다. 대왕의 선물 따위는 필요 없어. 아내도 내가 골라서 얻겠네. 그때 포에니쿠스가 일어섰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장군이 어릴 당시 나는 장군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고 용서할 때가 되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에게 쏟아진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이었던 만큼 장군이 화나 있는 건 장군의 명예에 비춰볼 때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왕은 지금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장군의 절친한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을 사귀십시오. 장군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전우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아스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이게 다 한 여자 때문에 생긴 일인데 대왕은 그 여자를 장군이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요지부동이었다. 아이아스, 오디세우스, 그리고 포에니쿠스, 나의 친구들이여, 아가멤논에게로 돌아가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해주시오. 나는 헥토르가 트로이아 군을 몰아 여기 있는 나의 검은 선단을 공격할 때까지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말이오. 그때가 돼서야 나는 창을 들어 헥토르에게 창이라는 것이 어떻게 써야 하는 물건인지 가르쳐 줄 것이오.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3명의 사절은 대왕 아가멤논의 막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8. 적진 염탐. 그날 밤 그리스 연합군의 지휘관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가멤논은 숫째 뜬 눈이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 막사에서 통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침대에 깔려있던 사자 가죽 이불을 걷어 어깨에 두르고는 현명한 장군 네스토르를 찾아 나섰다. 그때 메넬라우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검은 선단 뒤에서 만나게 되었다. 트로이아 병사들이 평원 위에 피우고 있는 무수한 모닥불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침내 메넬라우스가 입을 열었다. 우리처럼 잠 못 이루는 젊은 병사 하나를 은밀히 트로이아 진영으로 보내 저자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듣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대비할 방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마침 대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어디 한번 해보기로 하지. 하지만 먼저 원로 회의에 안건을 붙여보아야 한다. 두 사람은 네스토르를 부르고 원로들을 소집했다. 모두들 갑옷 입을 여유가 없어서 입을 삼아 쓰고 있던 짐승에 털가죽을 두르고 모여들었다. 대왕 일행은 우선 선단 방어선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이 졸지 않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도랑을 건너 트로이아 군의 모닥불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 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네스토르가 말했다. 더듬을 이용해 젊은 병사 하나를 트로이아 진영으로 들여보내 우리가 신문할 만한 적 병사 하나를 잡아오게 하든지 모닥불 주위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엿듣고 오게 하든지 합시다. 그러면 아침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성으로 들어갈 것인지 알아낼 수 있고 따라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어.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디오메데스가 벌떡 일어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가야 합니다. 함께 갈 사람을 제가 뽑을 수 있다면 그럼 뽑으시오. 대왕과 장군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디세우스를 선택했다. 오디세우스가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다. 한밤중을 넘겼으니 가려면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젊은 병사들로부터 무기와 가죽투구를 빌었다. 청동투구는 불빛을 받으면 번쩍거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사냥감을 찾으러 나서는 두 마리 사자처럼 어둠 속으로 그리고 평원에 흩어진 시체 사이로 묻어들어갔다. 한편 같은 시각에 트로이아 진영에서도 헥토르가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은밀하게 그리스 진영으로 파견할 염탐꾼을 뽑고 있었다. 헥토르는 염탐꾼을 내어 그리스군의 보초 근무 상태를 알아보고 병사들의 사기가 죽어있는 것이 확인되면 기습을 감행할 생각이었다. 그는 누구든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면 적진에 있는 말 중에 좋은 말 2마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트로이아 진영에는 돌론이라고 하는 생김새도 보잘것없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젊은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어느 누구보다도 빨랐다. 그가 이 세상에서 탐내는 것은 오로지 혈통 좋은 말뿐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헥토르 장군, 저에게 아킬레우스의 전차를 끄는 말 2피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리스군의 진영 아가멤논의 막사로 숨어들어 장군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조리 알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돌로는 활을 들고 늑대 가죽을 어깨에 걸치고는 바닷가에 있는 그리스 진영을 향해 발소리를 죽이고 내달았다. 그러나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 진영으로 가는 도중에 지쪽에서 오는 돌론을 발견했다. 그들은 시체 사이에 숨이 들고니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사냥개가 토끼를 쫓듯이 뒤쫓아갔다. 드롤은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늦췄다. 그는 두 명의 장군이 뒤에 바짝 달라붙은 채 따라오고 있어서 그들을 따돌릴 수도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방어벽 바로 앞에서 돌론을 덮치고는 곧 일으켜 세웠다. 멱살을 잡힌 돌론은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자인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액수의 몸값을 지불할 것인즉 제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몸값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의 진영에서는 멀고 우리 진영 쪽으로는 너무 가까운 이곳에 대체 무엇을 하러 나타났는지 그것부터 말하라. 오디세우스가 물었다. 헥토르 장군께서 그리스 진영을 염탐해 오면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전차를 끄는 말 두 피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돌론이 대답했다. 오디세우스가 그 말을 듣고 어둠 속에서 코웃음을 쳤다. 꿈 한 번 큰 녀석이군. 아킬레우스의 말은 인간 세상의 말이 아니다. 더구나 아킬레우스나 아킬레우스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물 수가 없는 말이다. 어쨌든 잘 만났다.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라. 트로이아 군이 평원에서 야영하고 있는 것은 새벽에 우리를 기습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지금은 꽤 잘 싸우고 있지만 여차하면 성 안으로 도망치기 위함인가? 트로이아 군의 초소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밤 헥토르는 어디에서 자며 그의 전차를 끄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 문득 오디세우스의 머릿속에 트로이아 진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말을 훔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는 유명한 도둑이었던 할아버지의 피가 오디세우스의 핏줄에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로는 다 말해야 살려줄 것 같아서 오디세우스가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했다. 헥토르 장군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로들과 회의 중이십니다. 트로이아 병사들은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을 염려해서 졸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연합군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병사들은 가족이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인지 파수 보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새벽의 기습 공격 여부는 제가 돌아가 그동안 염탐한 것을 보고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께서 말을 빼앗고 싶은 모양이신데 트로이아 진영에서 가장 값지고 혈통 좋은 말은 오늘 막 도착해서 연합군에 합류한 트라키아 왕 레소스의 막사에 있습니다. 이 막사는 우리 진영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백조처럼 하얗고 덩치가 크고 바람같이 빠른 이 두 마리의 말은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금은으로 장식한 레소스 왕의 전차를 끕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돌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디오메데스는 매정하게 말했다. 우리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그리스 진영을 염탐하려고. 디오메데스가 칼을 뽑아드는 순간 돌론의 머리가 어깨 위에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죽어 마땅하지. 다음 목표는 트라키아 왕의 말이요.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염탐꾼의 시체를 갈대와 나뭇가지로 덮고 그의 활과 담비 가죽 모자는 근처 나뭇가지에다 걸어두었다. 돌아올 때 길을 찾는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레소스 왕의 막사에 이르렀다. 병사들은 파수도 세우지 않은 채 골아 떨어져 있었다. 레소스 왕은 한가운데 놓인 전차 옆에서 자고 있고 주위에는 12경호병이 잠들어 있었다. 디오메데스는 순식간에 소리도 없이 레소스 왕과 12경 죽였다. 오디세우스는 시체를 옆으로 치우고 말을 몰아낼 길을 얻었다. 아직 싸움터에 나가지 못한 말이라 혹시 시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를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가죽을 자르고 상아색 전차로부터 만을 풀어내었다. 전차도 훌륭하긴 했지만 그것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 날이 희분해지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낌새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얀 발잔 등에 훌쩍 뛰어오른 두 장군은 말을 몰아 트라키아의 죽은 병사들과 잠든 병사들, 반쯤 잠에서 깨어난 병사들 사이를 지나 그리스 진영으로 달렸다. 그들은 달려가는 길에 나뭇가지에 걸어둔 돌론의 담비 가죽 모자와 무기까지도 두루 챙겼다. 두 장군은 수많은 왕들과 지휘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두 사람이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하자 모두들 함성을 질렀다. 레소스 왕이 죽었으니 트라키아군이 귀국을 서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전투에 지치지 않은 수천 트라키아군의 합류를 사전에 막은 셈이 있다. 디오메데스는 자기가 타고 온 말에게 꿀에 버무린 밀을 먹였다. 오디세우스는 돌론에 피 묻은 모자와 무기를 자기 배의 고물에다 내려놓고 아테나 여신에게 제물 올릴 준비를 했다. 제사가 끝나자 두 장군은 바다로 뛰어들어 밤새 설쳐대느라고 팔과 목과 다리에 묻은 피와 땀을 말끔하게 씻었다. 바닷물에 씻은 다음에는 노예들이 데워놓은 물에 다시 한번 몸을 깨끗이 닦아내고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9. 그리스군과 트로이아 군에 밀고 밀리는 싸움. 분명히 날이 샜는데도 그리스 진영의 하늘은 어둡기만 했다. 제우스가 하늘의 검은 구름이라는 검은 구름은 모조리 모아 그리스 진영의 하늘에다 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 진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트로이아 진영의 하늘은 화창했고 햇살도 강렬했다. 갑자기 그리스 진영을 뒤덮고 있는 구름으로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피처럼 붉은 비였다. 그러나 붉은 비가 불길한 조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진영의 사기는 전날보다 훨씬 높았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그리스군의 사기를 드높여 놓은 셈이었다. 아가멤논 대왕은 밝은 얼굴로 갑옷을 차려입고 나와 앞에는 보병을 배치하고 그 뒤에는 전차 부대를 배치하여 보병을 지원하게 했다. 그리고 전차 부대 뒤로는 창 부대와 활 부대, 그리고 투석기 부대를 배치했다. 이윽고 트로이아군이 위에서 그리스군을 덮쳐 누르듯 공격해 내려왔다. 양 진영의 군대는 격돌하면서 낫으로 수수를 베듯 그렇게 적을 베어나갔다. 오래지 않아 트로이아의 용감한 병사들의 투구가 그리스 병사들 사이에서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리스군이 트로이아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가 찌르고 베기 시작한 것이었다. 머리 위로는 다들 슉슉 소리를 내면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목동들이 염소 다리를 한 개구쟁이, 신인 판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유난히 조심하는 시각, 모두가 졸음을 느끼는 정오가 되었다. 아가멤논은 결사대를 이끌고 무섭게 밀고 들어갔다. 그는 이 공격에서 수많은 적군의 지휘관들을 베었는데 헥토르의 두아우도 기기에 섞여 있었다. 보병은 보병을 베고 전차병은 전차병을 찌르는 무서운 공격이었다. 그리스 결사대가 트로이아 부대를 치고 들어가는 광경은 마치 바람 부는 날 불씨가 숲에 떨어져 이 나무 저 나무를 차례로 태워나가는 것과도 같았다. 전차 끄는 말들은 전차병을 잃은 다 부서진 전차를 끌고 좌충우돌하면서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짓밟고 다녔다. 그리스군의 결사적인 공격에 트로이아군은 성문 바로 앞까지 밀려났다. 트로이아군은 거기에서 헥토르의 명에 따라 병사들을 점검하고 허물어진 대열을 다시 정비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그리스군의 다음 공격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리스군의 공격은 성문 앞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가멤논이 팔에 창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상처에서 피나 쏟아졌다. 그는 전타를 타고 검은 선단이 집결해 있는 본대로 돌아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광경을 내려다본 헥토르는 사자를 공격하는 사냥개 떼를 향해 소리 지르는 사냥꾼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선두에서 부하들을 몰고 공격해 내려왔다. 그리스군은 물보라가 치듯이 뿔뿔이 흩어졌다. 트로이아군은 단숨에 그리스군을 검은 선단 있는 곳까지 밀어붙일 기세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도중에서 그들을 막고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던진 창에 트로이아 지휘관이 넷이나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스군은 다시 힘을 얻고 트로이아군을 밀고 나왔다. 헥토르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려는 찰나 디오메데스가 칼로 그의 투구를 내리쳤다.
디오메데스의 칼이 헥토르의 청동투구를 뚫은 것은 아니었지만 헥토르는 전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부하들이 방패로 헥토르를 감쌌다. 헥토르는 곧 일어났다. 그의 눈이 다시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자기 전차에 올랐다. 전차병이 말의 잔등에 채찍질을 했다. 헥토르의 전차는 그리스 공격 부대의 왼쪽 날개를 겨냥하고 나아갔다. 디오메데스는 헥토르를 공격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싸움터 언저리에서만 살살 맴돌던 파리스가 디오메데스를 보고는 활에다 살을 먹여 그를 향해 쏘았다. 화살은 디오메데스의 발을 꿰뚫고 땅바닥에 꽂혔다. 디오메데스가 화살을 뽑아내는 순간 오디세우스가 그 큰 방패로 디오메데스를 가려주었다. 디오메데스가 전차에 실려 검은 선단이 있는 해변의 본진으로 후송되었다. 싸움터 한복판에서 싸우는 그리스 장군은 오디세우스뿐이었다. 트로이아군은 사방에서 그를 협공했다. 오디세우스는 한 곳에 우뚝 서서 궁지에 몰린 멧돼지가 사냥개를 뿌리쳐내듯이 그렇게 트로이아 군의 칼날을 막아내었다. 그러나 한 트로이아 군의 창날이 그의 가슴가리개를 뚫고는 갈비뼈 사이에 박혔다. 오디세우스는 도망치는 그 창병을 돌아다 보고서 들고 있던 창을 던졌다. 창은 그 창병의 양 어깨 한가운데 꽂혔고 창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오디세우스는 그때까지도 옆구리에 꽂힌 채 덜렁거리던 창을 뽑아 내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해 세 차례나 고함을 질러 그리스 전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아이아스와 메넬라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서 트로이아 군을 해치고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메넬라우스가 전차에다 그를 싣고 싸움터를 빠져나갈 동안 큰 방패를 든 아이아스가 오디세우스의 자리를 채웠다. 그때 헥토르가 그리스 군의 왼쪽 날개에서 되돌아 나왔다. 그의 주위에서 함성이 일었다. 파리스가 또 하나의 화살을 날렸다. 이번에는 마카온이 그 화살에 맞았다. 부상병을 치료하던 의사 마카온의 부상은 예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전차에 실려 네스토르의 막사로 옮겨졌다. 목숨을 잃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 장군들은 부상을 당하고 싸움터를 떠나 있었다. 그런데 트로이아 군의 창병들이 다시 몰려왔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동안 아킬레우스는 자기 배의 위로 불쑥 솟은 곰을 위해 선체 싸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카온이 부상당해 네스토르의 전차에 실려갈 때는 달랐다. 그는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를 불러 마카온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카온을 잃는다면 부상병 치료는 누가 한단 말인가? 큰일이군. 파트로클로스가 달려갔다. 마키오는 네스토르의 막사에서 그의 여종인 헤카메데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헤카메데는 마카온이 원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포도주에다 치즈를 풀어먹이고 있었고 또 하나의 시중 드는 사람은 화살을 뽑아 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마침 네스토르가 젊은 전사 시절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뛰어들고 싶었지만 파트로클로스는 노장군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문지방에 선체로 애를 태웠다. 노장군의 이야기가 끝나자 파트로클로스는 마키온의 용태를 물었다. 마카온 자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부상병을 며칠 동안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파트로클로스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네스토르가 그를 불러 세우고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했다. 이자네 나라 사령관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전하게. 아직까지도 화가 덜 풀려 싸움터에 나올 수 없다면 다른 장군에게 지휘를 맡겨서라도 미르미돈 군사들을 내보내라고 말일세. 자네는 아킬레우스와 키가 비슷하니까 만일 자네가 그의 갑옷을 입고 나서면 트로이아 군은 아킬레우스가 나온 줄 알고 혼비백산할 것이네. 누가 감히 아킬레우스 하려고 하겠는가.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가 있는 곳으로 내달았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의 걸음을 지체하게 했다. 지휘관 중에 하나인 에우리폴로스였다. 에우리폴로스는 장단지에 화살을 맞고는 절뚝거리며 자기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창을 내 어깨에다 걸고 거기 매달리게. 파트로클로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를 막사까지 데려다 주었다. 친구이기도 한 에우리폴로스가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파트로클로스는 단검으로 화살촉을 파내고 상처를 씻어준 다음 통증을 가라앉히는 고약을 붙여주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10. 싸움에서 밀리는 그리스군. 헥토르는 최전선 부대에게 그리스군 방어선 앞에 도랑을 건너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전차 끄는 말들이 도랑 앞에서 그 너비와 깊이를 가늠해보고는 무서운지 힝힝 울었다. 도랑은 넓고 깊기도 하려니와 바닥에는 끝이 뾰족하게 깎인 말뚝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결국 트로이아 전차병들은 전차는 건너편에다 두고 5명씩 짝을 지어 지휘자의 뒤를 따라 도랑을 뛰어넘었다. 헥토르와 파리스, 헬레노스와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사르페돈을 앞세운 트로이아 연합군은 밀집 대형을 이루었다. 그런 다음 수많은 소가죽 방패로 방벽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스의 방어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리스 전차들이 드나드는 방어벽의 문은 열려 있었다. 말하자면 그 문은 싸움터에서 후퇴한 병사들을 위한 퇴각로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스 병사들은 서로 엉킨 채 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트로이아 군에서 고집세기로 이름난 아시오스가 그 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면을 향해 밤생말을 몰아갔다. 그러나 먼 북쪽 나라에서 온 두 라피타이 창병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문 양쪽의 방어벽 위에서 돌덩이와 창을 던지는 전우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시오스의 공격은 두 창병의 창끝에서 좌절됐다. 문 앞은 여전히 퇴각하는 병사와 도망치는 병사들로 어지러웠다. 같은 방어벽의 다른 문 앞에서는 선봉을 막고 있던 헥토르의 부대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제우스의 새인 독수리가 그들 머리 위를 날다가 부대 한복판에다 살아있는 핏빛 뱀 한 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나쁜 징조로 받아들였다. 공격을 다음 날로 미루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헥토르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장 좋은 징조가 무엇인지 말해주랴.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트로이아 군의 사기는 이 말 한마디로 되살아났다.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헥토르의 뒤를 따랐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싸움판에서는 사르페돈이 친구이자 전우인 글라코스와 함께 산사자처럼 방어벽으로 달려갔다. 트로이아 연합군은 물밀듯이 그 뒤를 쫓았다. 그들은 마침내 방어벽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나 안에서 방어하는 그리스군이 방어벽에 개미떼같이 붙어 있어서 돌파는 불가능했다. 더구나 글라코스가 팔에 화살을 맞는 바람에 화살촉을 뽑을 때까지 퇴각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방어벽의 나무에는 무수한 핏자국이 찍혔다. 어느 지점이 되었든 방어벽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고함 소리와 창칼 부딪히는 소리로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헥토르 부대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문짝을 부수고 방어벽을 허물고자 했다. 그러나 방어벽 안에는 그리스군이 방패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방어벽이 있었다. 방어벽 위에서는 화살과 창이 어지럽게 트로이아 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헥토르는 커다란 바위를 들고는 두 다리를 벌리고 땅을 단단히 디딘 다음 있는 힘을 다해 문짝 쪽으로 던졌다. 가로장이 부서지면서 목재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헥토르는 부하들에게 따라오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자신이 먼저 뛰어들었다. 트로이아 군의 포효는 툭 터진 산골짜기의 물소리를 방불케 했다. 그들은 문을 지나 양쪽에 서 있는 방어용 말뚝 울타리로 접근했다. 밀물 같은 트로이아 군의 공격에 그리스군은 뒤쪽에 정박해 있던 배 안으로 들어갔다. 트로이아 군이 그리스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한 제우스 신은 검은 갤리온 성구물에서 벌어지는 싸움판에서 눈을 거두고 다른 일을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의 신이자 지진의 신인 푸른 머리카락의 포세이돈은 그리스군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 그는 수레에다 바람같이 빠른 말을 메고는 바다 밑에 있는 궁전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다. 돌고래가 뱃머리와 나란히 달리듯 바다의 괴수들이 그와 나란히 달려나왔다. 마치 해변으로 밀려드는 흰 파도처럼 포세이돈 일행이 물속에서 솟은 곳은 그리스 진영의 바로 옆이었다. 포세이돈은 지상으로 솟구치자마자 말과 마치는 그 자리에 두고 모습을 감추었다. 그는 모습을 감춘 채로 트로이아 군에 밀리고 또 밀리는 그리스군 사이로 들어가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한 발도 물러나지 말라고 응원했다. 누구의 격려를 받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이로써 힘을 얻은 그리스군은 철벽 같은 저항을 했다. 포세이돈 신의 힘이 그들에게 흘러들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트로이아 군을 밖으로 밀어내고 검은 선단을 둘러쌌다. 밀고 밀리는 어지러운 싸움의 와중에서 헥토르와 아이아스가 만났다. 아이아스는 배에 용골판 괸돌 구실을 하는 바위를 집어번쩍 쳐들고는 헥토르에게 던졌다. 바위는 방패를 들고 있는 파리와 투구끈 바로 밑을 때렸다. 헥토르는 백정의 도끼에 맞은 황소처럼 무너져 내렸다. 들고 있던 방패와 창이 쓰러진 그의 몸 위로 떨어졌다. 트로이아 군이 재빨리 그를 둘러쌌다. 군사들이 좌우 양쪽과 뒤쪽을 방패로 가려 길을 내자 몇몇 병사들이 그를 싸움터 밖으로 부축해내었다. 용맹스러운 장수 헥토르가 죽은 듯이 끌려나가는 것을 본 그리스군은 바다 위로 휘몰아치는 폭풍 소리보다 더 큰 함성을 지르면서 트로이아 군을 방어벽 너머로 도랑 너머로 이윽고 평원으로 밀어내었다. 제우스 신이 다시 트로이아를 내려다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기우는 평원으로 밀리는 트로이아 군과 병사들의 부축을 받고 크산토스 강가에 이른 헥토르가 피를 토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는 그것이 자기 아우 포세이돈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포세이돈이라면 제우스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힘으로 보아도 결코 제우스에게 뒤지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태양의 신이자 활의 신이며 인류에게 공포를 불어넣은 신 아폴론을 불렀다. 그리고는 지상으로 내려가 헥토르에게 새로운 생명과 헥토르 자신도 일찍 보도 듣도 못한 정도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오라고 말했다. 아폴로는 태양의 눈으로부터 새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내려갔다. 헥토르는 부하들로부터 찬물찜질을 받고 있었다. 아폴로는 헥토르에게 새로운 생명과 신성이 깃든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자 헥토르는 벌떡 일어나서 갑옷을 찾아 입고는 다시 싸움터로 되돌아갔다. 그리스 병사들의 눈에 폭풍우같이 밀고 들어오는 헥토르의 모습이 보였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본 그리스 병사들은 혼비백산했다. 무수한 그리스 병사들이 선단 쪽으로 후퇴했지만 아이아스와 최전선의 투사들은 인간 방패를 만들고 헥토르를 대적했다. 그러나 헥토르는 트로이아 전차 부대를 이끌고 천둥치는 소리를 내면서 달려와 던져진 창이 가죽 방패를 뚫듯이 갓 만들어진 인간 방패를 돌파했다. 최전선이 무너지면서 그리스 병사들이 풍비박산했다. 평원과 도랑과 방어벽 문 앞에서는 무수한 인간이 무수한 인간을 죽이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 트로이아 병사들이 시체에서 갑옷을 벗기려 하자 헥토르가 외쳤다. 지금은 그까짓 전쟁 쓰레기를 챙길 때가 아니다. 선단으로 공격해 들어가라. 뒤에서 얼쩡대는 놈이 있으면 죽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리라. 헥토르는 채찍을 어깨 위로 높이 쳐들었다가 말의 엉덩이를 내리쳤다. 그 뒤를 따르는 전차들이 제우스 신의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지축을 흔들었다. 병사들이 내던지는 창은 흡사 제우스 신이 던지는 번개 같았다. 트로이아군은 도랑 앞으로 전차를 몰고 갔다. 이번에는 말들도 도랑 바닥에 끝이 뾰족하게 깎인 말뚝이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도 흠칫거리지 않았다. 전차가 도랑을 뛰어넘는 모습은 마치 가라앉아가는 배 위를 뛰어넘는 파도 같았다. 전차는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시체 더미는 물론이고 막사의 떼짱 지붕과 울타리까지 뛰어넘고는 앞을 가로막던 그리스군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내몰며 나갔다. 창칼과 도끼를 휘두르면서 그들은 선단 속으로 진입했다. 그리스군은 갤리온선 갑판에 비둘기 무리처럼 오구구 모여 해전 때나 쓰는 긴 갈고리를 들고 트로이아 군에 대항하려고 했다. 가장 격렬하고 중요한 전투가 계속될 동안 신으로부터 신통한 힘을 나누어 받은 헥토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싸움터에 있었다. 싸움으로 인한 광기로 그의 눈은 벌겋게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양털 같은 개거품이 묻어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는 영웅의 광의가 횃불처럼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는 전차를 달리면서도 끊임없이 고함을 질렀는데 그 소리는 온 싸움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불을 질러라. 검은 선단에 불을 질러라.
병사들은 먹을 것을 조리하던 모닥불 불씨로 횃불을 만들어 들고는 말꼬리 같은 연기가 나는 불꽃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헥토르의 뒤를 따랐다. 죽은 자들이 켜를 이루며 두껍게 쌓여 있었다. 산 자들은 헥토르의 지휘 아래 시체의 산을 딛고 배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갑판에서는 그리스군이 필사적으로 트로이아 군의 승선을 저지했다. 트로이아 군이 맨 앞에 있는 갤리온 선을 지나 물밀듯이 밀려들자 아이아스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힘을 내라, 힘을 내, 헥토르를 막아라. 저놈이 우리 선단 사이를 누비면서 하는 짓거리, 그것은 춤이 아니다. 아이아스는 이 갑판 저 갑판으로 뛰어다니면서 키 큰 사람의 서너 길은 좋게 되어 보이는 갈고리로 적군을 찍었다. 그 모습은 흡사 4마리의 말을 몰면서 이 말잔등에서 저 말잔등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기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연기와 불꽃이 솟구쳐 오르면서 소금물에 절여져 있던 배의 널빤지가 우지직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서도 헥토르의 전령은 계속해서 외쳐대었다. 불을 질러라. 검은 선단에다 불을 질러라. 파트로클로스가 싸움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따라서 그림 진영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에우리폴로스의 막사를 낳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파트로클로스가 보기에 선단의 반은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다. 전투는 선단을 중심으로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